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지방제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과 중앙정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왕들의 업적에서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을 보시라 그랬고요. 타조 때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이성계 때는 정도전 정도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는 관청과 하는 일을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방제도 02번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02번에 가면 조선시대에 지방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느냐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방제도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제를 두었던 이유는 기본 원칙은 중앙 집권을 위해서 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지만 향촌자치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향촌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서원이라든가 향약이라든가 유양소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는 누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살인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집권은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까? 관악파나 훈구파, 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방제도를 도형화시키면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는 몇 개로 지방을 구분되어 있습니까? 8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 8도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관찰사는 종이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상관입니다. 그리고 문관 임명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관찰사는 행정, 사법, 군사, 지방관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면서 임기는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찰사도 상피제도의 적용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수령이고, 이 관찰사는 군사권을 갖다 보니까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도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도 밑에는 우리가 부, 목, 군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이나 소견이 있었지만 조선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한다. 다시 말하면 속군이나 소견제도가 소멸했다. 이 말은 향촌자치부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앙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부목군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령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 있었다. 임기는 5년의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수령이 해야 될 임무가 여러분 도움글에 박스로 처려 있는데요. 수령이 해야 될 임무 7가지가 있다. 수령 7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세징수와 공납을 징발하는 임무를 가장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수령도 임기제나 상피제가 있습니다. 수령 임기는 5년이라 그랬지만 상피는 자기 출신 지역에 임명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그 지방을 모른다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향리로 보필을 받는데, 향리는 육방에 포함됩니다. 육방은 중앙에 뭐를 모방한 거다? 육조를 모방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향리는 고려 향리에 비해서 권한이 커진다 줄어든다?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향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리는 수령의 애속이 됩니다. 수령의 애속이 되면서 등장하는 사람으로 육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는 수령의 애속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수령의 애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향리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향리는 과거 응시를 다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 향리는 군대를 거느려요. 일품군. 근데 조선 향리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를 통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 통솔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향리 권한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향리는 문과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조선은 거의 문과를 통해서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 과거는 볼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 좀 더 지위가 하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일반 농민은 어느 정도 통솔하게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 현 밑에는 뭐가 있다? 멸, 리, 통, 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멸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멸리제는 중앙의 명이 지방 말단에 전달된다. 그럼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중앙집권하고 동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개 묶어서 뭐라고 한다? 5개의 집이 모여서 무엇을 형성한다? 하나의 통을 형성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가작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처음으로 오가작통법이 제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된 것은 성종 때 법제화되게 되는데요. 농민의 토지탈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가 되고 있다. 결론은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중앙집권에 꽤 기여가 되고 있었다. 이 말하고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향촌에 있었던 양반으로 구성된 집단 이게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중앙에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양소와 경제소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무엇을 분화되느냐? 사심관 제도가 있어요. 이 사심관이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지방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실 것은 어느 쪽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유양소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양소는 정확히 언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고려 말에 군공을 통해서 첨설직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또는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세력이 됩니다. 이 세력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집단이 묶어서 만들어진 게 유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촌에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분을 유향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향품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근데 유양소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밑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월이라고 불러요. 혹시나 사료에서 좌수나 직월 또는 별감이라고도 불러요. 자, 여러분 옆에 사료에 유양소라는 사료가 등장하는데 제일로 마지막 4번의 마지막 줄 정도 가시기 바랍니다. 좌수 별감이 쪽에 런저리요. 이 단어가 나온 보다 무조건 유향소다. 네모 4번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료 4번째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좌수, 별감, 직월 무조건 유양소로 본다. 근데 이 유양소에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쪽에 수령을 어떻게 한다? 보좌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시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때는 보좌권에 더 비중을 두고 후기 때는 감시권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만은 향리를 어떻게 한다? 감찰한다. 농민에 대해서 풍속 교정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임무는 사료에서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꽤 머릿속에 넣는다. 이러면서 유양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양소는 여러 번 철폐를 거쳐요. 고려만이나 조선 초에 만들어졌는데 타종 때 폐지한다 그랬어요. 세종 때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세조 때 이시에 나눠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있습니다. 수령과 결탁하여 농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자 폐지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성종 때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유양소. 그런데 여러 번 철폐를 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할 때는 세조 때 폐지했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양소 사료에서 1번 꼭 머릿속에 넣는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몇 번이었습니까? 4번에 좌수별감 나온다 그랬죠. 이 2개 사료는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경제소는 중앙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관리 출신으로 그 지방 출신의 사람을
서울경입니다. 서울에 있는 관청의 결론절이요. 근데 이 경제소는 유양소와 중앙을 연결해 준다. 연결해 준 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측에 중앙과 지방의 연락선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하나 써지는 게 유양소를 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제소가 폐지된 것은 1603년,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17세기에 폐지되면 어쨌든 선조 때 폐지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때 폐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뒤로 가다 보니까 사료 쪽에 원학향리처벌법이 등장해요. 원학향리처벌법이라는 것은 향리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처벌하겠다. 이 말이고,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 때 허조의 건의로 처음으로 나왔던 것이고 경국대전에 기록까지 됐던 건데, 여기 부민고소금지법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고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일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뭐냐? 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가다 보니까 모반대역죄나 불법살인죄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죄에 한해서는 중앙의 하급관리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고소할 수 없다. 이게 부민고소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방제도로 하는데, 지방제도는 유양소를 굉장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02번이 되겠고 03번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03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군사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군사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본다면은 진관체제와 재승방략제, 이쪽이 사료 쪽으로 경찰직에서 잠깐 써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군사제도로 갑니다. 원칙. 우리나라 군사제도는 당의 부병제를 모방해서 양인계령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16세에서 60세 사람이 군대를 지겠고, 이때 군대는 현역 군인이었던 정군과 정군을 도와주는 보위, 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근데 정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군대물을 지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품계를 받을 수 있고 녹봉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군역의 면적. 잠깐. 원래 군대는 누구 이상이 가는 게 원칙이다. 양인 이상이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군대가 면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관리, 학생, 향리는 군대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반 자제들은 군대를 가지만 현역 관리라든가 학생이 아닐 때는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으로는 군대를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그러면 노비는 양인 이상입니까? 밑입니까? 밑이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노비는 군대 의무가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군사제도에서 중앙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군으로는 5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5위는 언제 때 만들어졌다? 세조 때 만들어진 5개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문방관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궐의 수위라든가 수도의 방위를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위를 구성한 사람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된 특수군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시에 합격한 사람, 갑사들로 구성되겠고요.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정군이 등장하는데, 이 5위의 중심을 이루는 군대는 정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품계와 녹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군으로서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영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과 진에 있는 군대를 영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농민들의 의무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군 정병이 여기에 중심이었다. 품계를 받는다 그랬죠. 그 외에 수군도 있긴 있습니다. 해안을 지키는 수군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육군보다는 수군을 더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무의 의무가 더 컸기 때문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겠고, 그 외로 특수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농민들의 군대로 부족하다 보니까 특수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특수군을 우리가 잡색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잡색군에 들어가는 것은 서리, 잡학인, 신양, 역천이, 노비라고 되는데 요거 다 필요 없고 잡색군에는 농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체제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방어체제라고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조 때 나왔던 군익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군익도는 북방의 익군과 남방의 영진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체제가 중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조는 다시 뭐로 바꾼다? 진관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옆에 사료에 나오는 게 기출문제로 경찰에 써먹었던 겁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들어가 봅시다. 조선정기에 살았던 가제도는 많은 외적의 진입에 효과가 없었다. 자, 이 말이 되는데 이 진관은 그 거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방어는 그 지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만은 군대가 되다 보니까 대규모 군대 침략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진관체제를 개편을 해요. 언제 때? 명종 때 개편합니다. 대부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재승방략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방어체제랍니다. 그런데 이 진관의 군대 우두머리는 그 지역의 지방관이에요. 근데 여러 지역을 묶다 보니까 지방관들 간의 권력, 뭡니까? 지휘권 싸움이 나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파견한 도원수가 있어요. 최고 권력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통솔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재승방략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초래해요. 왜 그러냐면 충주에서 신입이 깨집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중에 다시 소고군을 중심으로 했던 진관체제로 변화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진관은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방어하는 거고 여기는 도민이라든가 전국민이 방어하다 보니까 대량의 부대가 왔을 때 도움이 되지만 충주 전투에서 깨져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방어한다. 그러면 사료를 다시 갑시다. 조선정기에 이제 가라 그랬지만 내용을 넣습니다. 조선정기에 실시되었던 진관체제는 많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가 없다. 자, 진관은 적은 군대이기 때문에 많은 군대 침략에 도움이 안 된 거죠. 이 말이고 계속 갑니다. 이에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재승방략체제가 수립되었으나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진관체제로 복구했다. 그래서 진관이 재승방략으로 갔지만 다시 뭐로 바꿨다? 진관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것이 경찰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고 가와 나라 그랬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이것을 찾는 게 문제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진관이고 나는 뭐다? 재승방략이었다. 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그라미 5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사권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 정규군이 뭐다? 15만 정도가 되겠고 보인과 잡색과 잡히다 보니까 80의 장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호적, 호패를 운영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거의 동그라미 닌이고 그러면 이러한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나온 게 세종 때 사군 육진을 설치한다든가 이종무가 무엇을 정벌한다? 스시마성 정벌의 기여가 되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교통통신제에 들어가는데 여곤제는 병조가 담당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문서 전달이라든가 관물을 운송하는 거고 원은 잠자는 숙박시설이에요. 30리마다 설립하고 있었고 동그라미에 가니까 봉수제가 등장합니다. 봉수도 병조가 담당합니다. 긴급한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햇불로 알리는데 어디로 집중되냐면 목면산, 서울, 남산의 결론적으로 남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이 제도가 임진왜란 중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로 바꿨다? 파발제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겠고 동그라미 3에 갑니다. 파발. 파발은
공조가 담당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파발을 만들게 되는데 파발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기발과 보발로 나눠져요. 기발은 말을 타고 하는 거고 보발은 사람이 걸어서 가든지 달려서 가는 겁니다. 근데 기발이라는 것은 25리마다 1참을 둔다. 쉬었다 간다든지 말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근데 보발은 30리마다 둔다는 경우도 있고 60리마다 둔다는 경우 두 가지가 혼용해서 책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리가 정확하지 않지만 기발보다는 보발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차이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뭐를 이야기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에 가다 보니까 무슨 제도가 나온다? 교육제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왜 받는다 그랬습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관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어떻게 된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03번에 가서 03번이 04네요. 04에 가서 교육제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05에 가면 과거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제도 특징. 우리나라 교육은 자, 관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관리가 되는 사람이 중심이 누구였다? 양반이었죠. 그러니까 교육도 양반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러면서 문과 무가 있다고 하면 어느 과를 공부한다? 문. 그래서 유학 위주의 교육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계를 확대합니다. 지방에까지 교육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계도 확대하겠고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 학생은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농번기 때는 농업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농일치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과 관계되면은 제일로 처음에 교육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서당이에요. 약 7살, 8살이 교육을 받으면서 15에서 16까지 교육을 받는데 서당은 사립학교예요. 누가 교육을 받느냐? 양반도 교육을 받을 거예요. 평민도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자문이라든가 습자, 동몽선서 이러한 것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초등교육이고 현재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중등교육으로 넘어가는데 중앙에는 사학이라는 게 있고요. 지방에는 뭐가 있다? 향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학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건데 원래 이 사학제도가 완성이 된 것은 세종이에요. 근데 이 사학이 나오기 전에 태종 때는 5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 때는 사학으로 바꾸는데 동, 서, 남, 중학. 그래서 4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4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교수관이라든가 사람들이 파견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교수님은 성균관 관원이 교수님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양반과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소학이라든가 사서, 오경 위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이요. 우리나라 지방은 부, 목, 군, 현이라 그랬죠. 여기에 각기 하나씩을 설립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관리학교입니다. 관리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 유능한 성리학자를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생들을 교육하는 것 당연해요. 학생과 양반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 당연해요. 지방민은 교화 기능도 있다. 제사, 교육, 교화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봐야 될 게 중앙에서 파견한 뭐가 있다? 교수나 훈도를 파견해서 교육을 한다. 이 말 잊어먹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문제에서 서원을 이야기할 때 중앙에서 파견한 교수와 훈도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데 틀렸느냐? 잠깐. 향교는 관리학교예요. 정부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을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학교까지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는 것은 관리학교였던 어디? 향교에 파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구성을 보다 보니까 대성정, 공자의패라든가 우리나라 선현을 모시는 곳, 동서양무, 공자의 제자와 현인의 의패를 모시는 것, 명륜당은 강의하는 것이고요. 제란 기숙사가 있고요. 문묘도 있습니다. 공자 제시는 문묘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 무슨 과 과거를 보냐면 속과 과거를 봅니다. 근데 과거에서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냐? 우리나라 최고 교육관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이거는 과거니까 빼고 성균관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교육관인데 잠깐, 성균관이란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고려 충렬왕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충렬왕 때는 유학과 기술학을 같이 공부했다가 공민왕 때는 순수한 유교 교육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성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이고 이것도 관리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균관을 들어갑시다.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소업과에 합격했던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그 학생들은 여기에 입학할 수 있는데 그냥 입학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험을 봐야 되냐면 승보시를 봐서 합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현역 관리가 입학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부리 집단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성균관 정원어청에는 200명 단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100명 단위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었다는 이야기는 성균관의 양반 자제들이 잘 안 갔으니까 줄었을 거예요. 학교를 갔으면 인원은 늘어날 겁니다만은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교수로는 대사성, 사성들이 교수를 담당하겠고 구성은 명륜당, 문묘, 양재, 총경각, 비천당이 있습니다. 근데 비천당은 과거시험 장의 역할을 하겠고 특혜가 등장하는데 집단적으로 상수한다든가 곤당, 수업거부예요. 공관, 동맹유학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문교육입니까? 무교육입니까? 문을 교육한 거죠. 그러면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하면서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서 인원을 정한다. 예를 들어 잠깐 부산지방에서 통역관을 양성한다면 일본어 통역관이 될 거예요. 평안도 지방에 통역관을 양성한다면 중국이나 여진어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관리 등용제도가 되겠고 교육제도가 되겠고 이것과 맞물리면서 05번으로 관리 등용제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관리 등용이라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관리 등용제도라 그랬지만 과거제도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관리가 되는 방법이 과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등용제도가 원칙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과거 예를 보면은 문과 과거가 있어요. 이 문과는 유학으로서 문관을 등용하는 시험이고 무과 과거도 있습니다. 무술시험을 통해서 무관을 등용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이 제도가 있다 없다? 없는 거로 보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잡과 과거가 등장하게 되는데 잡과는 기술관을 등용하는 시험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과거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관리 등용하는 제도로 과거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는 능력제면 음서는 뭡니까? 가문제적 결론적으로 고려보다는 음소폭이 줄었을 겁니다. 2품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추천에 의한 관리제도 이게 청거란 제도도 있어요. 청거제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광조를 보면 무슨 과가 나옵니까? 혈양과가 나오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과거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과거 중에 뭐를 우세한다? 문과를 좀 더 우대하겠고, 과거는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식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정기 시험도 그 사이에 꽤 띄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문과를 이야기합시다. 이 조선시대 문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개 과가 있는데요. 어느 과가 있다? 생원과가 있다든가 진사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란 칭호를 받고요. 진사과에 합격하면 무슨 진사란 칭호를 받습니다. 여기 손도가지 말까 시험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문과 과거에는 무슨 과가 있다? 제술과가 있다든가 명경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고려시대를 설명하면서 생원진사과라면 틀립니다. 조선에 설명하면서 제술과 명경과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속과의 제도는 초등문관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속과에는 생원과가 있습니다. 또 진사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원과는 무엇을 시험 보는 거고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고, 진사과는 뭐를 시험 보는 거고 한문학을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원과 속과에는 초시가 있고요, 복시가 있어요. 초시는 지방에서 보는 거고 복시는 중앙에서 보는 건데, 초시는 지역에 따라 인원을 정해줍니다. 근데 복시는 지역에 따라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적 순으로 합격시킵니다. 성적, 지역 필요 없어요. 1등부터 몇 등까지만 합격시키는 게 무조건 복시다. 그러면 여기에 합격한 사람한테는 무슨 패를 주게 되느냐? 100패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겠지만 또는 하급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성균관을 이야기할 때 원칙은 속과에 합격했던 무슨 생원이나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왜?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은 생원이고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은 진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원이나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끌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봐두시게 되겠고, 그러다가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인자 대과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이 대과시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문과락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과에는 시험이 몇 개가 있냐면 3개 시험이 있습니다. 초시가 있고요, 복시가 있고요,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시는 잠깐, 속과의 초시는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분배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역마다 분배합니다. 복시에서 지역 분배 없다 그랬죠. 여기도 지역 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시에서 몇 명을 선발하냐면 33명을 문과에서는 선발하고, 전시에서는 왕의 앞에서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등급을 정합니다. 1등, 2등을 정한다는 거예요. 등급을 정해가지고 갑과 몇 명을 두느냐? 3명을 두게 됩니다. 을과는 몇 명을 두느냐? 7명이라고 하겠고, 병과에는 몇 명을 둔다? 23명을 둔다. 그래서 총 합격자는 몇 명밖에 안 된다? 33명밖에 안 된다. 그럼 원칙으로 이야기해요. 과거는 몇 년? 3년에 33명밖에 안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합격하기 위해서는 컨닝도 꽤 많았다. 이러기도 해요. 현재 컨닝이나 그 당시 컨닝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컨닝이 뭐냐? 그러면 요즘 종이 쪽지 만드는 겁니다. 그때도 종이 쪽지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 경우입니다. 종이 쪽지를 만들 때 어디다 넣어 갖고 가느냐? 그러면 붓 뚜껑에다 넣어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험한 사람은 코 속에다가 종이 쪽지를 넣어 갖고 가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도포 있죠? 도포 안쪽에다 답안지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다. 글씨가 하고 이런 그 당시 컨닝도 있다.
컨닝은 영어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닝이라고 하니까 컨닝도 꽤 행해지고 있다. 여기 합격한 사람한테는 무슨 패를 준다? 홍패를 주는 거고, 대과에 합격해야지 출세가 좀 가능한 사회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무슨 과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문과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무과에는 이 속과가 없어요. 뭔만 있다? 대과만 있고 초복전이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과에서는 몇 명을 선발하냐면 28명을 선발하면서 갑과 을과 병과가 있는데 갑에는 3명, 을에는 5명, 병에는 20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과가 등장하네요. 잡과는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기술관을 등용하는 시험인데 이것도 3년마다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초시하고 복시만 있습니다. 전시는 없고요. 기타로 취재, 간단한 시험으로 하급관리를 선발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음은 몇 품 이상? 2품 이상은 관리자재입니다. 고려는 몇 품입니까? 5품이죠. 조선은 2품이에요. 고려는 고급관리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죠. 조선은 고급관리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과거가 더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 대과제 3품 이상이 되면은 내가 받을 관직을 내 일가 친척한테 넘길 수 있는 제도. 중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마다 실시되는 현직자 승진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증광시는 국가의 큰 경사가 있을 때 하는 시험. 알성시는 왕이 성균관에 가서 문묘를 아련할 때 성균관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특별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했던 알성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균관에는 과거 시험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당. 가로 6번 인사관리제도. 자, 여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과와 대과를 거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이 관리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서경이 있어요. 근데 서경은 누가 담당한다 그랬습니까?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관원이 담당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서경을 의정부한테 물어본다, 틀린다 그랬습니다. 서경을 거쳐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관리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제도가 있다? 상피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피제도는 출신제 임명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하는 제도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상피제도는 과거에서도 상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로서 과거 시험관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보러 와요. 그러면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데 아버지가 과거 시험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과거 시험을 합격하기 노력을 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못하도록 한다. 이게 상피제도의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상피를 통해서 공무원이 임명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인사국가가 있어요. 상급자가 인사국가를 매긴다. 그게 근무 성적을 어떻게 한다? 평가한다는 동그라미 3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무 성적을 평가시키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육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림의 대도와 붕당정치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게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향소라 그랬죠. 이것은 꼭 신경 쓰고, 군사제도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라는 게 뭐다? 진관하고 재승방략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고하고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참고 정도로 끝내시면 될 겁니다. 참고 정도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림, 훈구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